안녕하세요. 제 나이 35, 이혼녀가 된 지는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사는 게 허무하고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네요. 그럼 제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대 때 이런저런 방황을 많이 했던 터라 사업은 늦게 시작한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 중 하나이던 남편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제가 하는 가게는 서울 외곽에 생겨난 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남편은 제가 하는 가게 근처에 부모님과 살고 있었어요. 그 덕에 신혼집을 시댁에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구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냥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게 지내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댁이 가까운 게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엄청 편해진 면도 많아서 그럭저럭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근처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자신있게 들어왔다가 몇 달 만에 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뻔했고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두 주먹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 어느샌가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신도시 가게들 특성상 근처에 사는 단골들도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입소문을 타고 멀리 서울에서까지 오는 손님들도 꽤 되었거든요.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나름 저희 동네에서 잘 나가는 가게로 알려져 있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인데 판매량에 따라 수당 형식으로 주어지는 급여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보니 수익이 들쭉날쭉한 편이었고요. 사실 다른 분들 사연을 보면 연애할 때 이야기나 좋았던 일들도 쉽게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남편에 대한 것보다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과 저에 대한 일들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같은 지방에서 태어나시고 결혼까지 하신 분들이십니다. 친가나 외가 모두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터라 변변한 결혼식조차 모솔리고 살림을 차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두 분의 금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안 생겼다는 거죠. 제가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난 게 부모님이 결혼하고 6년째 되는 해였으니까 확실히 나님은 나님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도 여전히 사이가 좋으셨고 늘 다정한 모습만 제게 보여주셨는데 두 분이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 못 가진다고 어지간히 시집살이를 하셨더라고요. 처음 1년은 그냥 기다려주시던 조부모님께서 2년 차에도 임신 소식이 없자 아버지 몰래 구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 적다 보면 나를 새도 모자랄 만큼 집안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셨죠.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어머니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집살이는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고 일어나다 보니 어머니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특히 결혼 4년째가 되던 해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대놓고 그러셨답니다. 우리 집안 대끈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라고 말이에요. 아버지 몰래 몰래 와서 꼬집거나 쥐어받기도 하셨다는데 저 같았으면 한참 전에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셨고 거기다 저희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라 시집을 왔으면 뼈를 묻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괜히 말해봐야 분란받게 더 생기겠냐는 심정으로 꾹 참으셨던 거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선자리를 주선을 하셨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따지던 아버지가 지금까지의 일들을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아이를 못 가진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시집살이를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아버지는 몹시도 분노하셨고 그날로 가진 돈 탈탈 털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당시에 조부모님이 아버지 월급까지 관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빈털터리로 도망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반지하방을 전전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해본 일 없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목표 하나로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뒤늦게 제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너무도 오래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처음엔 좋아해 주시더니 나중에 제가 딸이라는 걸 알고는 손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지우던가 나던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글을 쓰면서도 그 당시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분은 저를 키우면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대부분 그 당시에 상경한 사람들처럼 한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셨어요. 한창 좋아야 할 젊은 날의 대부분을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사셔서 그런지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제법 있었어요. 두 분에게 취미생활 같은 건 사치였고 맨 처음 반지하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그리고 아파트에서 좀 더 넓고 비싼 아파트로 형편이 나아지는 재미로 사셨거든요. 거기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하늘에서 안쓰럽게 여겼던지 처음 사셨던 아파트 근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선견지명이 있으셨던지 부모님은 값이 오른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처음 샀을 때에 비해 가격이 엄청 상승했대요. 그럼 벌써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 채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저희 집은 더 이상 가난했던 반지하 신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은 돈만 보고 사셨습니다. 전기세며 수도세 등등 각종 세금 나가는 걸 아까워하시면서 자린고비처럼 생활하는 건 기본이고 본인들한테 돈 쓰는 건 거의 안 쓰셨어요. 하다못해 양말 하나를 사더라도 묶음으로 떨이하는 걸 사가지고는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신으십니다. 가족 여행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제 생일날 놀이동산 간 게 전부예요. 거기다 저한테 돈 쓰는 것. 역시 엄청 인색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한 번은 제가 바비 인형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그랬을 텐데 당시 반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걸 보고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안 사주실 게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 인형이 몇 날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작정하고 사주실 때까지 때를 써보자 결심을 했죠. 정말 거의 한 달은 매일같이 졸랐던 것 같아요. 웬만한 부모님이라면 안 그러던 딸이 이 정도로 부탁을 하고 졸라대면 한 번쯤 사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건네준 인형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나무를 까가 색칠한 걸 인형이랍시고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부모님의 그런 검소한 모습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게요. 어린 제가 봐도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돈돈하며 사시는 걸까 하고요. 그렇다고 본인들 인생을 즐기며 사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이래저래 이해가 안 되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뭐에 씌였는지 갑자기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로에 있는 연극단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국 이름을 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방황을 좀 했죠. 그런 제게 아버지가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셨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니다 싶어 시작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옷가게예요. 아무튼 부모님이 어떻게 돈을 모으셨는지 잘 아는 저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각오로 밤낮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과 만난 것도 그 시기였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렵 아버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고 평소에도 남편을 좋게 보셨던 부모님이 저한테 결혼을 서두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혼집도 하나 마련해 줄 테니 아버지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저 면사포 쓴 거는 꼭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아버지 옆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줘야 하는데 아빠가 병원비로 돈 다 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더군요. 돈 몇 푼에 벌벌 떠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돈 모아서 다 어디다 쓰려고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거기다 그때까지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준 인형만 떠올리면 짜증이 났었는데 그 모든 게 저를 위해서였던 거죠.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결국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조차 자식을 위해 병원비와 치료비를 걱정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눈물만 흘렸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말없이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마침내 진정을 하고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있는 돈 다 쓰고 설령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꼭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거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던 재결혼식은 정작 아버지의 빈자리와 함께 진행이 되었고 가장 기뻐야 할 그날이 제게는 지금도 제일 슬픈 날로 기억되어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강하게 잘 버티시던 어머니까지 급격하게 쇠약해지시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떨떠름하게 그러자고 하긴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도 남편에게 섭섭하긴 했어요.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려 노력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극구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고집하는 성격이지만 저희 부모님에 비하면 상대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어머니는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비우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가게고 뭐고 어머니 옆에서 있어드리려고 했어요. 실제로도 몇 달은 그렇게 했고요. 근데 남편이 조금씩 일은 언제 할 거냐는 식으로 말도 하고 어머니 역시 제가 와 있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게를 열었네요. 어머니의 건강은 저의 간절한 기도와는 반대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답답한 건 딱히 특별한 병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아버지를 여인 마음의 병이 더 크신 것 같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처음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둔다는 게 정말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도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도 처음엔 제가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꼬박꼬박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더니 조금씩 저 혼자 가는 날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일상에 익숙해져 갈 무렵 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같이 한번 보자고 하셨고 주말을 이용해 찾아갔습니다. 저희를 부른 이유는 간단했어요. 바로 재산 정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미리 유산을 넘겨주시기 위해 오라고 한 거였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재산이 얼마쯤인지 대충이라도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만 해도 10억가까지 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재산은 부모님께서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꽤 많이 모아두셨더라고요. 아파트 두 채를 빼고도 이런저런 형태의 자산들을 합쳐보니 좋기 3, 4억은 더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아파트 한 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제 소유로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이라는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시는 성격이세요. 아무리 제가 아직은 이르다며 거절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이야. 남편은 한동안 제가 받은 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 관심 없는 줄 알았죠. 하지만 한 달인가 지난 뒤에 뜬금없이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시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고 싶다고요. 들어보니까 아버님 차가 8년 정도 되었는데 얼마 전에 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할 판이라면서 이참에 우리가 하나 뽑아드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아버님 차를 바꿔드리자는 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죠. 남편은 혼자서 횡설수설을 하면서 아버님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차가 장고장이 이렇게 자주 나냐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다고요. 자기가 봐도 아버님 연세의 중형차는 끌고 다니셔야 하는데 아직도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는 게 마음이 아프답니다. 제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차를 사드리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맞습니다. 남편이 믿고 있던 건 바로 그 돈이었던 거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요즘 새로 나온 제네시스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봐도 그렇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유산이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제안은 할 수 있죠.
그와 동시에 제게도 거절할 권리도 있는 거고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랑은 달리 이건 소유권이 저한테 오롯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뜻은 알겠지만 싫다고 좋게 말했어요. 아직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한 게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전부절하더군요. 마침내 남편이 한다는 말이 사실은 이미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전부 해놨답니다. 그러면서 10억 가까이 꽁돈이 생겼는데 제네시스 정도는 시아버지께 한 대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마치 저를 쫌생이 취급을 하는데 그때부터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걸 혼자 결정하냐 제가 따졌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차를 사드린다고 말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냐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받은 유산에 비해 차 한 대 사드리는 게 그리 부담이 안 되는 돈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또한 이번에 차 한 대 사드리면 이제 따로 안 해드려도 되는 거라면서 그렇게 따지면 싸게 치는 거라네요. 막말로 내가 내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인데 설령 아무것도 안 해드린다 한들 뭐가 문제죠? 그거 아니라도 결혼하고 매달 50만 원씩 용돈까지 드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몰랐던 사실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아버님에게 차를 사드린다고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색상의 어떤 모델로 살지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빠기치고 열이 받는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당신 아버지 차 사드릴 일은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냐입니다. 이미 남편 입장에선 저희 친정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산 사람이라는 말에 드디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저는 지금 말 다 했냐고 편찮으신 장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냐며 난리를 쳤고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효도하려는 너의 파렴치한 태도도 짜증나지만 잘못을 반성할 생각은커녕 끝까지 내 탓을 하는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어차피 이 집 명의도 내 거니까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니네 집으로 꺼지라고 했어요. 가라면 못 갈 줄 아냐면서 남편은 진짜로 짐을 싸서 가버리더군요. 저는 곧바로 법률사무소부터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거였죠. 가게도 내놓고요. 먹고 살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어머니랑 물 좋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도 결국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었지만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과정은 지루하고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저는 그 인간이랑 완벽한 남남이 되었고 마지막 만남 때 한마디 해줬어요. 반드시 너희 아버지한테 제네시스 사드리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사드려야 한다고 빈정거리듯 말한 다음 그대로 돌아섰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남편 표정은 통쾌하기 짝이 없네요. 당연하게도 어머니는 완강하게 요양원에서 나오시는 걸 거부하셨지만 이번에는 제 고집이 더 셌네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겨우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쪽 한적한 곳에서 어머니와 둘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머니 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지셨거든요. 저 역시도 출퇴근할 필요 없이 어머니와 함께 유유자적한 여유를 보내고 있고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대신 어머니와 산책도 많이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면 애초에 결혼하지 말고 어머니를 모실 거라는 후회가 많이 드네요. 비록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하나 언제까지 어머니가 제 옆에 계실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려고요. 아버지가 못 누리고 가신 거 어머니에게라도 최대한 모두 해드리고 싶은 심정뿐이네요. 지금까지 못한 효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길 빌면서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